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각지 재생을 넘어서 죄인에 대해서 처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개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표상들을 하나에 넣어줄 수 있는, 묶어줄 수 있는 그 하나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각지에서 종합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재생해서 구상력에서 종합했던 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위해서는 저 여러 표상들을 묶어주는 그 하나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74쪽 3번부터입니다. 표상의 대상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실로 여기서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이미 말한 것은 현상 자신은 감성적 표상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표상 자신을 그대로 곧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원래 인식에 대응하고 따라서 인식에 구별된 대상이라고 말할 적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대상이 어떤 것 일반, 즉 X라고 생각되는 것은 쉽사리 통찰된다. 왜냐하면 필경 우리 인식 바깥에는 인식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맞세울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우리는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속 꾸준히 공부했던 분들은 이 표현, 이 문단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표상의 대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저 어떤 것이라고 하는, 잘 모르겠으니까 X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칸트는 저 표상의 대상은 어떤 것이라고 X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인이 박힐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전부 알지 못하고요. 바로 현상에 대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 자고로 저 현상이란 무엇이었나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 직관 형식인 시간과 공간이란 틀을 통과해서 우리 마음에 맺힌 그 무엇, 우리 심성에 맺힌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외부의 대상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 심성에 맺힌 저 표상하고 상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표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 자체와 같은 것, 모르는 것, X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식의 그 대상에 대한 관계에 관한 우리의 사상이 어떠한 필연성을 가지는 것을 발견한다. 즉 대상은 우리의 인식이 닥치는 대로 혹은 기본적으로 규정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우리의 인식이 어떤 선천적인 방식에 규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인식이 하나의 대상에 관계해야 함에 의해서 인식은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대상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대상의 개념을 형성하는 통일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 표상의 대상이 우리 심성 안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사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마음에 있는 그런 표상들이 달라진다고 하면 각지에서 종합했던 그 대상과 구상에서 종합했던 그 대상이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애초에 사유를 할 수 있도록 가지고 태어난 이 선천적인 주관은 혹은
선천적인 조건은, 선천적인 틀은 언제나 동일해야 된다고,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보편적인 인식의 틀에 대해서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칸트는 전에 오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깊이 파헤치는가? 바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학문의 가치 혹은 학문의 정신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바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과거에 진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인식과 대상과의 일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일치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얀색 컵이라든지 노란색 의자, 파란색 책상, 녹색 나뭇잎이라고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요. 직관되지 않는 저 대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사유의 틀도 인간에게 다 동일해야 된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는 우리의 표상들의 다양만을 다룬다. 표상들에 대응하는 저 X는 우리의 표상들과는 다른 것일 터이기에 그런 대상은 우리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상이 필연적으로 되도록 하는 바 통일은 표상들의 다양을 종합할 무렵에 의식의 형식적 통일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가 직관의 다양에 종합적 통일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는 대상을 인식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양을 선천적으로 반드시 재생하게 하는 규칙에 따른 종합의 기능에 의해서 또 다양을 결합하는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에 따른 종합의 기능에 의해서 직관이 산출될 수 없었더라면 종합적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가령 우리는 세 직선의 결합을 규칙에 따라서 의식함에 의해서 삼각형을 대상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규칙의 이 통일이 모든 다양을 규정하고 그러면서도 다양을 통각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제한한다. 이 통일의 개념은 Xn 대상의 표상이다. 이런 대상을 나는 삼각형에 관한 상술한 계거들을 통해서 생각한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인식이란 알미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저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아요. 언제나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X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과라고 하는 개념에 다양한 표상들이, 인상들이,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면 혹은 의자라는 개념에 다양한 표상과 인상과 정보들이 포섭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어떤 동일한 일정한 틀에 입각해서 형식에 입각해서 통일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감성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색을 볼 수 있는 건 눈이 그 색을 볼 수 있는 어떤 틀이기 때문에 이 눈을 통해서 다양한 색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사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유는 일정한 틀로서만 작용하고요. 그리고 이 틀에 비추어서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의 개념을 잘 갖게 되었나,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었나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유는 어떠한 일정한 규칙에 따르는 종합작용이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성의 기능은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종합하는 능력, 통일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유라는 것은요, 이렇게
칸트는 단순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 종합이, 이 통일이 아무렇게나 맹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각지에서의 종합과 구상에서의 종합이 그 산출된 대상이, 관계 맺고 있는 대상이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통일하는 대상을 하나의 의식으로 집어넣는 것은 언제나 형식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규칙에 따라서 이 틀에 입각해서 종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근원적인 통일, 근원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통각의 통일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통각의 통일이라고 나오겠지만요. 앞에서는 어떤 것 X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선언적 통각이라고 말할 건데요. 모두 다 유사한 개념이라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칸트가 우리가 어떻게 규칙에 따라서 종합하고 있는지 그 예를 삼각형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삼각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각 삼각형을 경험할 수 있고요. 직각 삼각형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둔각 삼각형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정삼각형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크기도 제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삼각형을 보고도 우리가 저건 삼각형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의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세 직선의 결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규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과 형태의 삼각형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저건 삼각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저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규칙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삼각형의 원형입니까? 정삼각형입니까? 직각 삼각형입니까? 예각 삼각형입니까? 둔각 삼각형입니까?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이 삼각형의 원형일까요? 모릅니다. 그저 저 규칙에 입각해서 우리는 다양한 삼각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 대상은 언제나 어떤 것 X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인식에 불가능한 것이 저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바로 규칙이, 형식이 사유의 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시간 그 자체는 경험을 못하지만 시간이란 틀 때문에 다양한 시간들을 생각할 수 있고, 공간 그 자체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공간이란 틀에서 다양한 대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또한 앞의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들으시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이 어려운 책, 어려운 내용 저와 함께 읽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어려운 부분들을 읽어내도록 하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